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19페이지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일단 저당권의 효력에서 1,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1,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서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요 채권, 피담보 채권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일단 1억에 미치겠죠. 원본, 원금에 대해서 당연히 미치고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이자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거고요. 만약에 위약금을 주기로 했다면 위약금에 대해서도요. 또 갑이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지연배상금이 발생했다면 지연배상금,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것이고요. 또 갑이 돈을 안 갚아서 을이 만약에 경매했다면 경매비용,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교재 320페이지 오시면 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지연배상금을 말하고요. 마, 저당권의 실행비용에서 총 5가지가 저당권에 의해서 효력이 미쳐요. 일단 여기서 기억할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효력이 미치려면 등기가 돼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효력이 미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시면서 저당권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저당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뭐 돈을 빌리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하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저당권을 안 쓰느냐? 저당권은 쓸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한다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도 달라붙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을이 받을 채권이 꾸물꾸물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설정 등기는 1억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을이 받아가는 돈은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도 될 수 있고 금액이 커진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고요.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근저당권은 1억을 빌리면 보통 한 1억 3, 4천을 설정하고요. 1억 3, 4천까지 담보한다.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그 금액보다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것이 뭐예요? 근저당권인 거죠. 다른 여러분들이 입법자예요. 저당권을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그랬더니 금액이 꾸물꾸물 커져가지고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못 씁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입법자는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여 담보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그래도 저당권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장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에 하나도 담보가 되나요? 1년분에 하나도 담보가 되고요. 이자는 무제한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자가 무제한이어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은 거의 저당권은 거의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목적물의 범위가 나오는데 첫째,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특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거든요. 교재 보시면 상단에 원칙이 나와 있고 중간에 판례가 나와 있고 하단에 예외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합이 됐다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 써놨고요. 만약에 일정한 이유로 인해서 부합이 안 된다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결국 뭐만 가지고 판단하냐면 부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사례만 우리가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1층 건물이 있는데요. 요 1층 건물에 뭐가 설정이 됐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 1층 건물이 2층으로 중축이 됐을 때 요 저당권 효력이 2층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요것이 원래 건물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기억나시나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1층뿐만 아니라 2층에도 미치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뿐만 아니라 뭐까지 취득하는 거죠? 2층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2층에 대해서는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만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부합됐다면 저당권력이 당연히 2층에 미치는 거고요. 이 증축된 부분이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고려하지 않고요. 무허가 건물인지 허가받은 건물인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부합이 됐다면 이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따지지 않고요. 또 저당권이 설정 전에 증축이 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그것도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부합이 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판례도 같은 취지인 겁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322페이지 오시면 과실이 나와요. 일단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고 나서 그 아파트를 세를 줬다면 임대료, 차임은 저당권자인 은행이 받는 게 아니라 채무자인 제가 받는 겁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수취권이 없고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끝인 거죠. 그 다음 답은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인데 일단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이 뭐죠? A번이죠.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B번 일괄 경매권하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데 이 일괄 경매권과 법정지상권은 좀 이따 교재에서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라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상대회가 나옵니다. 제가 물상대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뒤에서 한다고 계속 밀렸죠. 여기서 볼 거라 이거죠.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A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어요.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목적 건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 이해되시죠? 공용징수를 공법에서 뭐라 그러냐면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셨을 텐데 수용이 되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따라서 저당권이 있다면 이 저당권도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뭐 할 위험에 처해요?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돈이 생겨요.
예를 들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멸실이 됐는데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불을 질렀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뭘 받게 돼요?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되기 전에 만약에 압류를 했다면 이제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요 금전적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첫째,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권리는요,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도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왜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건물이 멸실된다면 유치권자는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뭐가 돼야 되냐면 소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은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저당권과 전세권이 뭐가 인정되는 거죠? 물상대위가 인정되고요. 그 다음 주의할 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 이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저당권자가 꼭 압류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 압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 제3자가 압류한 경우라도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만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럼 뭐가 되냐면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게 또 작년도 시험문제 답인데,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돼요.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그때는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저당권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갑이 요 건물을 병한테 팔아먹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어요.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된다 그래서 저당권이 뭐 될 위험은 없어요? 소멸될 위험은 없죠. 오히려 누가 문제예요? 이 병이 문제이지 굳이 저당권자를 보호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정리해보자고요. 첫째,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 전세권이다. 주의할 점은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지급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압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 일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이 돼요. 세 번째,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돼요. 따라서 매매를 하고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2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에서 1번 저당권에 기한 우선 변제권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는 우리가 자세히 안 볼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권 하면서 마지막에 경매를 말씀드렸죠. 그 얘기거든요. 자, 우리는 복습해 볼까요? 자, 경매가 됐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권리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 둘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고, 셋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세 가지고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들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추가할 것은 뭐냐면 3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나번 담보권 실행 경우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서 유저당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만 좀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저당권의 우선순위에서 제가 일반적 교재처럼 쭉 내용을 적어놨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측에 나와 있는 국소 우선권이나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방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유주당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이 A 부동산의 시가가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을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경매하려고 하는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딜레마예요. 왜 그러냐면 1억 2천짜리 경매했을 때 시가가 1억 2천짜리를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잘 받아봐야 뭐죠? 8, 9천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경매해봤자 너도 손해고 나도 손해니까 우리 경매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경매를 안 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저당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저당 계약이 뭐라고요? 경매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럼 우리 갑한테 그러겠죠. 어쩌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1억 2천이니까 네가 이거 갖고 나한테 2천만 원 거실러줘. 돈 대신 아파트 갚고 2천만 원 거실러줘. 이게 뭐예요? 대물 변제 이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나 지금 너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아가지고 먹고 죽을래도 돈 없으면 나 2천만 원 없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 그럼 너 돈 없으면 이거를 우리 아파트 입구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내놓고 팔아서 1억 2천 받으면 너 1억 갖고 나 2천만 원 나눠줘.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미 환가 특약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경매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유저당 계약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돈 대신 아파트를 가져가는 거. 대물 변제 예약이고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에 내놓고 팔아서 돈으로 나눠가는 거. 이미 환가 특약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넘깁니다. 자, 넘겼어요. 넘깁니다. 넘어가면 이제 326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법정 지상권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법정 지상권에 관한 기본 개념은 언제 했냐면 지상권의 마지막에 특수지상권에서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법정지상권이 오늘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을 상기해 보자고요. 법정지상권이 뭐냐? 첫째,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둘째,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뭘 취득하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죠?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됩니까? 일정한 사유가 뭐냐면 저당권 실행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냐? 저당권 설정 시다. 요거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고요.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요건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내용은 뭐겠어요?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된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뭐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건물이 철거됐더라도 개축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토지 사용권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꼭 건물이 완성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건물이 건축이 시작됐고 건물이 신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건물이 있는 것으로 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가 그런 취지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된다. 있기만 하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뭐래도 상관이 없고요. 꼭 그 건물이 완성될 필요는 없다. 건물이 신축 중이고 어느 정도 건물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납원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같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A, B가 나와 있고 판례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에 같으면 돼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나중에 경매할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판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답은 토지, 건물이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답은 경매 결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줄이면 이건 뭐예요? 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제가 판례를 좀 지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판례라고 해가지고 따로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뭐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포함해가지고 모든 법정지상권과 관련돼서 판례라고 기억해야 될 것은 몇 가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죠? 판례로서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판례는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근데 이 갑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고 미등기 건물이에요. 일단 설명드리고 핵심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갑이 이 상태에서 건물도 팔고 토지도 함께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다 보니까 뭘 못했냐면 등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형식적인 소유자는 누군 거죠? 갑인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죠. 매매할 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이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형식상의 모든 요건은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는 갑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법익이 없어요.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을의 입장에서는 더 불합리하죠. 을은 뭐까지 산 사람이에요? 건물까지 산 사람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형식상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을이 지금 보시면 땅은 을의 것이고 건물은 뭐죠? 갑의 것이죠. 이 건물이 왜요? 미등기 건물에서. 그래서 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건물이 미등기다 보니까 결국 토지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을이 돈을 갚지 못하자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고요.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갑이 취득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이걸 또 따져봐야 되겠죠. 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죠. 있네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같아야 돼요. 같나요? 다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병이 원한다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일단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는 되시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기억해 두셔야 되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이 일괄해서 매매된 경우죠. 시작이죠. 시작이.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토지와 건물을 뭐 했어요? 일괄해서 팔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결론은 뭐라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무엇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판례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판례라고 해서. 두 번째 판례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이런 보통 토지와 건물 모두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이게 뭐죠?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을 앞으로 토지에도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게 뭐죠? 공동저당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갑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땅도 여전히 갑의 것이고 건물도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A 건물이라고 하고 이 건물을 B 건물이라고 하잔 말이죠. 그러면 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을은 어쩔 수 없이 뭐만 경매하게 돼요? 토지만 경매하게 되고요. 그 결과 병이 경락을 받았다. 이랬을 때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줘 버리면요. 저당권자가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형식적인 요건은 쉽게 말하면 법정지상권이 설정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B건물은 저당권 설정할 당시 어떻게 해요? 없었던 건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고요. 이것도 아마 이해되실 거겠죠. 이건 또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그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법정지상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요. 마지막 이 두 가지 판례도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어디로 가냐면 329페이지 하단의 내용인데 일반 지상권과 똑같아요. 따라서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짜리일 수도 있고 15년짜리일 수도 있고 5년짜리일 수도 있고요. 범위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치료, 이것도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이제 넘기면 이제 330페이지에 3번 저당 토지 이외의 건물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내요.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끝났기 때문에 요것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땅이 갑의 것입니다. 나대지예요? 빈 땅이에요? 요 나대진 상태에서 을 앞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지상에다가 건물을 새롭게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 토지 저당권자는 물론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이 경락을 받았으면 건물 아이도 누구 거죠? 갑의 것이죠. 첫 번째, 이때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될까요? 자, 지상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있었나요? 없었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됐다라는 말은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던 거죠?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요 건물은 뭐가 돼야 되냐면 철거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실제로는 채권자인 을도 좋을 일 없고 채무자인 갑도 좋을 일 없어요. 국가적으로 큰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렇게 토지만 경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꼭 토지만 경매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 사람은 뭐에 대한 저당권자예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니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뭐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민법 조문이에요.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건물을 신축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신축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인 정이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도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뭐만 하고 있으면요? 소유만 하고 있으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용익권자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더라도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게 된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것이 뭐죠? 교재 나와 있는 판례들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지 채권자의 늘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해야 한다. X.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4번 제3취득자의 보호가 나와요. 일단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일단 특징은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이러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될 운명이 있는 권리죠. 따라서 이 제3취득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돈을 다 갚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 저당권인데 지연배상금이 1년분을 넘어요. 이런 경우에 제3취득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경우에 실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요. 이런 경우에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무자가 돈을 갚고 저당권의 말소를 소멸을 청구하려면 실제 채무액을 다 갚아야지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취득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변제하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할 때 이 매자는 팔매가 아니라 살매예요. 따라서 가로 적어놨지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세 번째로 변제하지도 못하고 낙찰도 받지 못했다면 쫓겨나겠죠. 그럴 때는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제3취득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의의가 나오는데 넘겨보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구제 방법 해가지고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반환 청구권은 없네요.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방해 제거 예방, 방해 배제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반환 청구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물권법 다 끝났는데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권리가 세 가지인 거예요. 지역권, 저당권, 반환 청구권 없어요. 왜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유치권,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왜요?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요. 그 다음 하단에 2번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저당권자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건 3번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효과에서 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나 기한의 이익 상실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좌측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4번 기한의 이익 상실 나오죠. 자, 채무자가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를 시켰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주의하실 것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맨 우측 보시면 채무자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이 담보 손상 감소 멸시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끝입니다. 그다음 4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에서 나와 있는데 뭐 안 읽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부정성 수반성이죠.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뭐가 돼요? 쫓아간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채권이 이전됐다는 이유로 저당권이 쫓아가려면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저당권의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서에 나와 있고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일단 저당권 자체가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아요. 다만 채권이 소멸시효 걸려서 소멸됐다면 부정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양가로 3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